그래서 그 소금을 깨끗하게 한다고 집에서 볶아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건 좀 권하시지 않는다고요. 소금을 왜 볶냐? 우리나라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참 진심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는 죽염 없고 용융소금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가 천일염 우리가 사람들이 전통 방식의 소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 방식 소금 아니에요. 죽염도 전통 방식 아니에요. 천일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100년 조금 넘었어요. 죽염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생긴 이제 40년밖에 안 됐어요. 죽염. 죽염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세상에 등장해서 제품으로 나온 게 한 40년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천일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다음에 만주 벌판을 침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대만에서 들어온 기술을 갖고 이전하기 우리나라 염전의 시작이. 그리고 우리나라 그전에 자염이라는 소금을 먹었어요. 자염. 자염은 끓여서 만든다. 끓일 자자예요. 자염. 이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을 떼가지고 끓여서 만들다 보니까 생산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대륙 침략하고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화학공업에도 필요하고 군인들에게 먹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 소금 필요한데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히나 이게 염전이 없어요. 왜? 여름에 태풍이 무지 많이 온다. 우리 올해만 해도 한 거의 20개가 일본을 거쳐가서요. 태풍이 오죠.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다 갯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산을 외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염전 시설에서 소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전에 천일염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간수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쓴맛이 나는 거예요. 흑성분도 들어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 전에 옛날에 다 뻘밭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부 반응들이 있죠. 자연 먹던 사람들부터 이건 뭐 소금이야. 뭐 이래 맛도 그렇고 이래.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간수라는 데는 쌓아놓고 빼면은 맛이 좀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랑 어쨌든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쌓으니까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여름에 특히나 습기 빨아당겨가지고 흘러내린다. 보관하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편리하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구운 소금이에요. 소금을 굽게 되면은 그 쓴맛도 좀 해결되고 보관성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름에 입줄이 흘러내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볶은 소금이에요. 볶은 소금은 뭐냐면은 천일염을 갖다가 큰 소쿠리에다 담아놓고 물을 샥 뿌려요. 그러든가 아니면 물에다가 소금을 푹 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 녹지 않냐. 포화염도 이상을 하게 되면 소금이 안 녹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빨리 미네랄이 빨리 녹는 애가 마그네슘, 칼륨은 빨리 녹아요. 그럼 걔들만 쫙 빠져나가고 진흙도 빠져나가는. 그럼 깨끗한 소금이 만들어졌다. 그럼 얘는 수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볶는 거죠. 볶으면 아겠지만은 열을 가게 되면은 맛이 좀 순해지고 잡동산이 미네랄 다 빠져나갔으니까 나트륨만 남았으니까 순수한 짠맛만 남으니까 맛이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운 소금이라는 애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집에서 볶은 소금을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죠. 소금이라는 이게 물에 닿고 그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가스가 발생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소금 가공하는 공장에 가면은 이 가스 배출이 되게 중요해요. 독한 가스가 나오니까. 근데 집에서 하면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집 안에서 뭔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소금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씻은 다음에 그다 또 각종 좋다는 건 다 집어넣어가지고 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수분과 함께 가스가 올라와요. 그게 몸에 무지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정하고 싶으면 바깥에서 하든가 환기를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다 보면은 그 가스 때문에 몸에 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시도하시면 가끔씩 이 TV 화면에도 비치고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진짜 가마솥에 걸터 앉아가지고 젓는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기타 첨가 소금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소금을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뽕잎 첨가, 무언 첨가, 그런 것들을 볶을 때 특히나 주위에서 여기서 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배기 시설 확실하게 하고 야외에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나름대로 자기의 의미 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 좀 주의를 해서 해야 된다. 소금의 특성을 알면은 답이 찾아질 수가 있어요. 소금에 대해 좀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짜게 먹는 게 고혈압,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걸 꼽아주셨는데 이게 틀린 주장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틀린 주장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은 혈압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정상 혈압을 120에 80 이렇게 보는데, 그보다 높으면 이제 고혈압 됩니다. 근데 고혈압 기준도 처음에 고혈압 기준을 정할 때 180이 기준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160으로 내려왔다가 140으로 왔다, 130으로 왔다, 이제 120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고혈압 환자 수는 늘어났는데, 물론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혈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60이 한참 넘었는데 아직도 혈압은 120 아래에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고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고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고혈압에 대한 치료 물질이나 치료 약은 왜 없을까? 어떤 고혈압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받든 치료를 받아서 고혈압이 해결돼서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고혈압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약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드세요. 이거예요. 당신 이 고혈압 약 먹으면 고혈압이 나을 거예요 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고혈압에 걸리는 게 소금 때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소금 안 먹으면 고혈압은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소금을 먹어서 고혈압이 걸렸다. 그럼 소금 안 먹으면 고혈압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소금 먹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소금 안 먹으면 당신 고혈압이 나으니까 약 먹을 필요 없어 라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주죠. 고혈압 약이 뭡니까? 고혈압 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혈액을 좀 묽게 하거나 혈관의 탄력성을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심장에 뛰는 거를 억제를 하는 이런 약들이에요. 거기는 소금을 빼주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 어떻게 하는 약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혈관이나 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거래. 그래서 심장약,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면 다 부정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장에다가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니까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저혈압 환자도 많아요. 저혈압 환자의 치료약은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돼요. 소금 먹이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소금 먹이면 저혈압 환자는 고혈압 돼가지고 정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혈압 환자에게 주는 약이 소금인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소금을 이제 드시게 하고 사 먹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소금에 민감한 치질들이 가끔은 있어요. 수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소금을 좀 먹었다는 게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이 변화가 없거나 내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미네랄 소금이라는 걸 챙겨 먹는 것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들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게 됐던 거죠. 실질적으로 혈압은 관계가 없어요.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혈액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소금과 물이 들어가게 되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관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들을 소금들이 해요. 그리고 그런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가면은 혈액의 양도 풍성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그다음 배출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을 높여주는 거 아니면 몸에 이제 염증이나 독소물질이 쌓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나트륨이나 미네랄 들어가게 되면은 소변이나 배출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압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할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도 병원에 가면은 고혈압 이퀄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은 나쁘다라고 하면서 처방은 소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는 이런 어떤 언밸런스한 어떤 처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혈압이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찾아가는 게 고혈압을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고혈압 환자든 뭔 환자든 간에 링거 갖다 꼽아요. 그죠?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링거액은 0.9% 소금물이라는 거죠. 0.9%짜리 소금을 먹어보면은 짜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소금물이에요. 자, 아까 이거 갖고 이제 소금 탔단 말이죠. 이건 0.5% 정도 돼요. 0.9%짜리가 링거액을 맞게 되면 우리 몸에 보통 한 1리터 정도 돼요. 이 링거액이. 그게 몸으로 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 아니고 혈액에다 바로 직방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양이 1리터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게 되겠죠. 한두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이 사람은 고혈압 환자로 쇼크가 오든가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요. 혈압이 올라가, 당연히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소금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혈압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이퀄 관계를 연결시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링거에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우리가 소금물을 먹는다든가 소금을 적절하게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건강에 훨씬 플러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링거액이라는 거는 0.9%의 이제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증류수에다가 0.9%의 소금물을 탄 게 링거액이죠. 링거액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증류수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링거액이 돼서 그 링거액을 맞으면은 사람이 안정을 찾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는 링거액을 꼽는 거예요. 퇴원을 링거액 뽑는 게 이제 퇴원이다라는 거죠. 물에다 소금 탄 건데 그게 꼽는 순간에 환자는 안심하고 병원에서는 각종 처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돼요. 이게 들어가면은 몸의 전해질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피가 흘러나오는 피가 부족한 부분도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네랄 보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안정이 취해지면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약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개발이 되게 늦게 이루어졌어요. 피를 분석해 보면 나트륨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네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링거 박사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분도 피를 분석해 보니까 소금이 들어있네.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타면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개구리 실험을 이제 했는데 개구리 심장 꺼내놓고다 링거액 물에다가 담궈놓으면 얘가 뛰냐 안 뛰냐 이거 갖고 이제 테스트를 쭉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소금의 농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했는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출장 같은 거 나가면서 조교한테 야, 네 실험 계속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오늘 돌아와 보니까 이 조교가 이 개구리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실험의 최고 중요한 건 재현성이잖아요. 그죠? 야, 다시 한번 해봐. 그랬더니까 안 뛰는 거예요. 근데 조교가 했을 텐데 같이 다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때 조교가 그 교수도 없는데 귀찮고 게으르니까 원래는 증류수물을 갖고 해야 되는데 수돗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증류수물하고 수돗물하고 뭐가 차이 나는가를 딱 봤더니까 미네랄이 차이 난다는 거죠. 수돗물도 결국은 하천물 끌어당겨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네랄 걸러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칼륨도 있네.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해서 그거를 좀 찾아내가지고 집어넣었더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링거액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피 속에는 그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90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링거액에는 그 몇 가지밖에 안 넣어요. 4가지인가 이렇게밖에 안 넣어요. 나머지는 아직 안 넣죠. 왜? 이것만 넣어도 해결되는데 그 나머지 굳이 찾아 넣다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링거액은 아직도 불완전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벽한 링거액이 만들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하지만 그 링거액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소금물이다. 그리고 그 기호는 뭐냐면 0.9%가 우리 태아가 있는 양수도 0.9%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의 기본은 0.9%라는 이 프로테이지가 무지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혈액, 체액 모든 걸 0.9% 맞춰졌기 때문에 그거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죽어요. 그래서 그 링거액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게 만들어짐에 있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날리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은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가별 소금 제조 방식이 다르다고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중국 소금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라마다 소금이 달라요. 특히나 이제 천일염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천일염 만들고 일본도 천일염이 조금 있고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비교해보면 중국 천일염이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가끔씩 문제가 되잖아요. 포대가리를 해서 중국산인데 한국산을 포대가리 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염전에다 그 중국산 소금 풀어가지고 다시 건져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산이 그냥 팔았다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김치 담갔더니 김치가 물러졌네 뭐가 이상하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건 궁금하지 않나요? 중국산 소금도 서해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서해는 개들이 동해지만 어쨌든 황해에 있는 바닷물 갖고 똑같은 바닷물로 갖고 소금을 만드는데 왜 중국산 소금은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 소금은 그런 문제가 좀 적을까? 이게 비교를 딱 해보면 이게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이 천일염이라는 것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저 페루 같은 이제 산간 지방에 있는 거 산속에서 소금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고 염전을 만들어요. 소금을 만들어요. 우리는 긁어 먹을 때 보면 바닥에 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 마를 때까지 놔둬요. 다 마르면 긁어내는 거예요. 티벳에서 뭐 가끔 참하고도 이런 데서 염전하는 거 보면은 거기도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긁어 모아요. 우리나라 중국은 그렇게 안 하죠. 자, 근데 중국 소금하고 우리나라 뭐가 다르냐고. 우리나라는 천일 염전에 물의 두께가 1cm예요. 1cm. 그러니까 표면적을 극대화해가지고 증발 효율을 되게 높여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15일 만에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대부분의 염전이 호수를 만들어요. 호수라는 얘기는 넓고 깊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한 1m 이렇게 두는 거 아니야. 그다 바다 우리는 1cm인데 걔들 1m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다 놔두면은 우리나라는 보름에 되지 걔들은 보름에 안 되겠죠. 뭐 3개월, 6개월 만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 물을 또 집어넣으면은 또 쌓이겠죠. 이런 식에서 나오면 마지막에 뭐 불도저나 뭐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긁어 모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1년 걸렸다. 6개월 걸렸다. 그 6개월 동안에 들어갈 게 다 들어갔겠죠.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미세먼지 뭐 이게 들어갈 게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뻘물에 있는 성분도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날라다니는 새들도 죽은 놈들 뭐 벌레들도 들어갈 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층층이 성분이 달라요. 먼저 가라앉은 놈, 나중에 가라앉은 이 성분이 다르고 입자 크기도 다 제각각 이 엉망인 소금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식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 식용을 하지 마라. 이걸 갖고 식용을 하려 그러면 조건이 있다. 이걸 다시 세척을 다 해서 요오드라는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걸 가지고 식용을 한다. 이게 이제 중국의 법이에요. 근데 이걸 후공정을 거치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과 이게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포장해가지고 유통시켜버려요. 그래서 한때는 중국 소금의 80%가 가짜, 법을 안 지킨 걸 가지고 유통시켜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우리나라식 염전이 도입된 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국에 갖고 오면은 거의 간수가 빠진 것도 아니고 성분도 지각각이고 지저분한 거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이런 소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갖고 음식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걔들도 세척을 다 하고 요거도 첨가해서 만들면 법적인 그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봄에 만들어진, 여름에 만든, 가을에 만들어진 것도 다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바라볼 때, 아, 다 다르다라는 전제까지.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걸 찾아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마다 소금의 주가 달라요. 사실 우리가 천일염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간 소금을 300만 톤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양은 50만 톤밖에 안 돼요. 그중에 30만 톤이 천일염, 20만 톤은 정제염이에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 250만 톤은 수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하냐? 뭐가 오냐? 그게 다 천일염이죠. 거의 대부분 천일염. 근데 어디서 오느냐? 호주나 멕시코에서 수입해요. 호주나 멕시코 하면 사막이잖아요. 천일염하게 하기 얼마나 좋겠어. 비도 안 오죠. 태풍도 안 오죠. 햇볕은 쨍쨍 내리쬐죠. 땅값 싸죠. 그런 데서 한 염전에서 거의 1000만 톤씩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건 다 대부분 화학공업용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천일염은 순도가 97%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사막에서 만들어진 것도 다 세척해서 염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그래서 그 소금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다르니까 그걸 다 알고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짜게 먹으면 이제 살이 찐다고 알려져 있는 게 또 보편적인 상식인데 그 라면이나 뭐 국물류 이런 다이어트 금지 식품들 다 짜서 먹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소금을 잘 먹어야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요. 짜게 먹으면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두 가지예요. 짜게 먹으면 살이 찐다는 속설을 만들어진 게 두 가지. 하나는 짜게 먹으면 부어요. 부으면은 이제 물기를 빠지니까 살이 당연히 좀 찌겠죠. 그리고 짠 음식이 어떻게 보면 좀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서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과식에 의해서 살이 찌는 거지. 나트륨은 칼로리가 없어요. 나트륨은 칼로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나트륨은 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트륨이라는 데는 특성이 물을 잡고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물을 잡고 있어서 몸에 수분의 뭐 붓기가 생겨가지고 살이 찌든가 뭐 야식을 먹는다든가 뭐 회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찌개를 먹는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맛있다 보니까 과식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살이 찌는 거지. 소금은 칼로리가 없는데 왜 소금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칼슘 먹는다고 살이 찌고 뭐 이런 찌는 거 아니잖아요. 마그네슘 먹는다고 살이 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트륨도 똑같은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밤에 먹고 자면은 붓잖아요. 근데 미네랄 소금을 밤에 자기 전에 한 컵 마시고 잔 사람들은 안 보여. 왜 그럴까? 우리가 나트륨이라는 데가 들어가서 몸에서 물을 잡고 있는데 빼내줘야 되는데, 그 빼내는 미네랄이 이제 칼륨 미네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산모들이 이제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붓기 뺄 때 이제 늙은 호박을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라면에다가 우리가 이제 야채라든가 호박이나 이런 걸 썰어 넣으면은 붓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뭐냐면은 그런 야채에 있는 칼륨이 몸에 들어간 나트륨을 붙잡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 속으로 들어갈 나트륨의 양이나 물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붓기를 빼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으면 오히려 살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미네랄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 작용도 아주 원활해지기 때문에 소화나 흡수나 배출이나 대사 활동 원활하기 때문에 살을 오히려 빼주는 경우도 많고요. 식사 전에 그 소금을 한 잔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워밍업도 되는 면도 있지만은 포만감도 줘가지고 좀 적게 먹게 해줘요. 그리고 소금물을 제대로 많이 챙겨 먹으면 배가 덜 고파요. 그리고 비건한 제가 이런 건데, 우리가 단식 이렇게 하잖아요. 단식할 때 소금을 먹고 하면은 한 달 정도까지도 버텨요. 근데 그 맹물만 먹었다, 일주일을 못 넘겨요. 링거액만 맞아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나트륨이나 미네랄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어서 신진적 원활해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얘가 살을 찌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챙겨 먹게 되면 포만감도 되고 이렇게 돼서 덜 먹게 되고, 덜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게 바로 이제 소금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비만하고 소금하고 연관시키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컵을 마실 때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농도랑 뭐 섭취 횟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퍼뜨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소금물 먹는 이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 이런 분들 나와서 소금을 먹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뭐냐면 0.9%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0.9%의 근거는 우리 몸의 체액이나 혈액이 0.9%니까 그걸 먹자, 이런 논리예요. 저는 그 논리에는 좀 반대를 해요. 일단 0.9%는 저 입맛에는 안 맞아요. 짜요. 뭐 짠 걸 억지로 뭐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게 그 물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데 그것들은 다 0.9%가 아니에요. 다른 먹는 수많은 걸 먹는데 그건 0.9% 아니니까 뭐가 넣고 물만 0.9% 먹는다. 우리 몸이 0.9% 맞춰진다는 논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알아서 소모되고 빼주고 해가 0.9%가 우리 몸에 유지되는 이런 메커니즘이지, 소금물 0.9% 먹으니까 우리 몸이 체액이 0.9% 맞춰진다 논리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0.9%도 짜게 먹다 보니까 그걸 맛이 없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린애들한테 0.9%짜리 소금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짜가지고 못 먹어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0.9%가 입맛에 맞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은 안 맞아요. 저도 소금을 매일 먹는 사람이지만 0.5%, 6% 정도 맞춰서 먹어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0.9%도 그냥 나트륨만 있는 거 먹지 마시고 미네랄이 아주 골고루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서 이렇게 맞춰서 먹는 것이 좋다. 하루에 먹는 양도 이제 또 문제가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이 3리터다. 그러니까 3리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3리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아주 심한 노동을 하고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 3리터 이상 먹고 4리터 정도도 먹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상황에서 3리터 못 먹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걸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 왜 3리터인가. 3리터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맹물로 3리터를 먹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밥도 먹잖아요. 국도 먹잖아요. 음료수도 사 먹죠.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이라는 걸 먹고 고기도 먹잖아요. 밥과 고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 물로 바뀌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뭐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 만들어진 거는
공기와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식물이 뿌리에서 뽑아올린 물과 햇볕과 이산화탄소와 이걸 갖고 영양물질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대사 활동을 하면서 그게 다 분해되면 결국 남는 게 이산화탄소가 남아요. 그 이산화탄소 우리 호흡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물은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물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이 있고 뭐 재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먹는 소금물로서 먹어야 되는 양은 한 1리터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밥으로도 채우고 음료수, 맹물도 먹고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맹물을 이게 소금물을 만들어 3리터를 먹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다른 것에 또 먹는 거죠. 우리 몸에 몇 리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과잉이 들어와서 그건 몸에 부하를 걸게 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분의 물은 한 1리터 정도 드시고 음식이나 다른 걸 통해서 좀 먹고 이렇게 해서 3리터 정도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접근 방법이고 그 물은 제가 볼 때는 0.5% 6% 뭐 입맛에 따라서 0.5% 드시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은 미네랄 균형이 적정하게 차되고 그렇다고 아주 고염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완이 돼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수치로 말하면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한 컵 기준으로 뭐 티스푼을 넣으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00ml에 3g 정도를 넣으면은 그게 이제 5, 6% 정도 돼요. 그리고 티스푼이 그게 이제 하나 정도가 3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컵으로 이제 마실 때는 1g 정도가 적정해요. 1g 정도를 타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깎아서 이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저희 회사 제품에는 약간 좀 스푼이 따라가는데 큰 쪽은 3g, 작은 쪽은 1g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500ml는 3g 정도를 타셔서 드시면 적정하고 그 컵에 한 1g 정도 타서 드시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아침 공복에 아침밥 대신에 이렇게 소금물 한 잔을 딱 마시고 가면은 어떤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침밥 대신에 먹는 건 아니고 아침밥 먹기 전에 그걸 먹고 워밍업을 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식사량도 좀 줄어들고 보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가고 그것만 먹고도 아침을 건너뛰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굳이 아침밥 뭐 건너뛰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오전에 이제 한 500, 오후에 한 500. 그러니까 오전에는 물로 소금물로 한 2컵 정도, 오후에도 한 2컵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기 전에 뭐 반 컵이나 한 컵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밤에 잠도 잘 오고 밤에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미네랄 속에 있는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 역할을 지금 수면 효과도 되게 뛰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나눠서 이렇게 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소금을 먹고 관리를 해서 한 달에 한 4kg 정도 이렇게 빠지신 분도 있고 자기 정상 체중을 찾았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8kg 정도 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야, 좀 보자라고 해서 갔더니까 자기는 이 소금 먹고 체중이 8kg 쪘대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평생에 소원이 살찌는 거였어요. 이 사람 키가 제가 볼 때는 한 77인가 뭐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몸무게가 50몇 이렇게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걸어다니는 거의 젓가락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해보고 소금 먹고 이건 뭐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 소금 먹고부터 이제 살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7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의류 관련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건 뭐 사람 만나도 이게 좀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의류 사업 하시는 분인데 저희 소금 팔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살이 빠져가지고 4kg, 뭐 어떤 분은 10kg까지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관리를 뭐 운동도 좀 했겠지만.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자기한테 인생을 새롭게 찾아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분들은 뭐 독소도 안 쌓이고 변비도 해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진을 원활하다 보니까 붓는 것도 빠지고 그것도 빠지다 보니 그렇게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 아까 했지만 살이 너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살이 찌시고 살이 있던 분들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정상 체중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미네랄 효과라는 게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금물을
이 미네랄 소금물을 한꺼번에 좀 많이 마시면 장 청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막 좀 권하시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뭐 최대 얼마까지도 좀 빠질 수 있을까요? 변비가 아주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변비가 며칠째 변을 못 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1리터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한 1%대 이상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건 얘는 우리 몸에 흡수되면 안 되겠구나. 내보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같이 밀려서 이제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숙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오래 며칠 동안 쌓인 거는 이게 몇 킬로가 확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장 청소를 이제 아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고대 로마 시대는 뭐 아예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장 청소를 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는 정도 있더라고요. 속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결국은 몸에 좀 무리를 주는 거예요. 아프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술을 하는 환자들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저것도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숙변이 있어서 이제 고통스러운 경우는 뭐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떤 논리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 몸은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단 말이죠. 우리 몸에 얼마큼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받아들여서 적당하게 되겠구나 이게 있는데 과잉이 들어왔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 하나는 입에서 아예 못 들어가게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토해내서 이 몸에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토해내든가 아니면은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중독 이렇게 걸리면 뭐 설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얘를 내보내야 되겠다는 우리 몸에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소금물에 짜게 해가지고 먹게 되면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바다에서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갈증으로 죽어요. 사방이 물인데 갈증으로 죽는단 말이죠. 왜 죽냐? 바닷물은 3.4%예요. 우리 몸은 0.9%잖아요. 얘가 목이 말라서 주변에 물이니까 물을 마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장벽이든 위장벽이든 모든 벽에서 3.4%대 0.9%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벽이 있는데 그 사이는 물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을 때 3.4 쪽에 있는 물이 0.9로 가는 게 아니고 0.9 쪽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서 소금물을 먹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포 속에 있는 물이. 그래서 그게 설사개념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더 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래서 그 목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적당하게 이게 있어요. 그 0.9%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0.9% 이상의 소금물을 과잉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얘는 몸에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몸에 걸 빼내 가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서 장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권장하지 않는데 그런 심한 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변을 하려면은 된다. 그리고 미네랄 소금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뭐냐? 변비 치료제예요. 약국에 가서 변비 걸려서 하면 마그네슘 약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소금이 제대로 든 소금을 제대로 챙겨서 하루에 그 정도 먹게 되면은 변을 보는 게 아주 원활해지게 되면 변비가 대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쌓일 리 없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네랄 소금 갖고 소금물 챙겨 드시게 되면은 변비 문제도 해결되니까 뭐 억지로 장청살 필요 없이 미네랄 소금 평상시에 조금씩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미네랄 소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독소도 배출되고 숙면을 통해서 살이 빠지신 분들의 어떤 그 예시 사례 같은 것도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 저희 소금 먹고 잠을 잘 잤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마그네슘의 효과예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효소를 만들어내는 곳 하지만 신경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잠을 잘 자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냥 그 미네랄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으면 변이 쌓이지 않는단 말이죠. 변이 잘 빠져나가니까 숙변도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체중 감소 효과도 있는 거고 날씬해지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사 활동이 원활해진다 보니까 몸에 독소들이 쌓이지를 않아요. 빨리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땀으로 나가든 소변 이런 것들이 다 소금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가 있고 미네랄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른 약 챙겨 먹는 것보다는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좋고 그게 수분과 같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달라졌다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쓴 책이 이제 소금혁명 환자에 관한 책이 있는데 저희 소금을 먹고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반하신 거죠. 그래서 책이 이제 좀 두껍다 보니 가격이 세요. 한 25,000원인데 뭐 할인하면 2만 얼마 하겠지만은 이건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자비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축약본 1000권을 만들 테니까 좀 찍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50페이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돈과 함께 이거 찍어가지고 좀 자기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 사람 보니 그 소금을 먹고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자기 지병들이 당뇨 이런 부분이 해결되니까 이거 완전히 맹신하신 이런 분이 생겼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아요. 자기 인생에서 숙제가 해결된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어떤 분들은 아겠지만은 만성 피부 질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피부 질환 사실 약이 없어요. 연고 스테로이드제 먹으면 뭐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치 약이 사실 없어요. 그 평생의 숙제 그게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도 오는 사람도 있고 피부가 엉망이 있고 외출도 못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해결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해결되니까 삶이 달라지잖아요. 외출도 하고 뭐 이런 게 달라지고 머리카락도 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미네랄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소금을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이제 흔히 뭐 주겸, 천일염 이런 것들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소금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천일염 관계자들 모아놓고 한 100명 모아놓고 이제 소금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천일염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천일염 이제 바닷물 갖고 만드는데 이게 소금이 바닷물이 처음에 들어와서 소금이 되기까지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가 걸려요. 평균이. 더 걸리기도 하고 적게 걸리기도 하지만 평균이 그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일 깔아진 곳에서 소금을 햇빛 받아 소금이 생기면 그거 모으는 게 결정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에 보름이 걸려서 딱 왔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햇빛 죽으면 그게 소금이 생겨서 끌고 모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일이 걸리기까지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3.4% 바닷물이 들어와서 점점 농도가 높아져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미네랄, 90가지 미네랄 중에 어떤 미네랄은 나는 이미 결정이 될래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결정지에서는 이제 나트륨이 가라앉을 차례예요. 그때 우리는 그 나트륨이 가라앉으면 그걸 모아서 소금이라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 이미 많은 미네랄은 앞반 단계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소금 먹을 때만 밀려가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미네랄이 남아있는데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그 소금을 건져 올렸는데 거기에 묻어있는 미네랄마저 간수 뺀다는 미명하에 2년 묵히고 3년 묵히면서 또 빼요. 그럼 결국은 NaCl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NaCl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른 게 조금 묻어 있겠죠. 그걸 갖고 이제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예요. 주겸은 뭐냐? 주겸 만드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주겸 왜 만듭니까? 두 가지 이유로 돼요. 하나는 천일염이 아무래도 갯벌이나 이런 데 만들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걸 자기가 해결한다. 왜? 고열로 막 태우고 이러다 보면 그게 없어진대요. 또 하나는 9번의 굽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생성이 됩니다. 미네랄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게 두 주장이 맞을까? 고열로 뭐 태우고 그러면 그 중에는 불순물 중에 타서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맞다. 그런데 반면에 들어가는 게 더 많다. 주겸을 만들 때 뭘 하죠? 대나무통에서 하잖아요. 대나무를 태워요. 대나무가 탄 재가 있겠죠. 그죠? 거기다 황토국도 또 막아요. 그죠? 황토국도 들어가요. 거기다 송진가루도 집어넣어가지고 또 태워요. 송진가루 들어가겠죠. 그 쇠가 녹아 있는데 그게 1000도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일부가 녹아서 떨어져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제가 볼 때는 태워 없애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거를 불순물로 보느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재성분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태워 없애자면 불순물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갔다. 이거는 좀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9번 구웠더니까 미네랄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하느님이 아닌 이상 미네랄을 못 만들어요. 우리가 금을 만들 수 있고 은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 백금 성분이 뭐 들어가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죠. 열을 가한다고 칼슘이 나트륨이 되고 나트륨이 칼슘이 되는 일은 안 생기고 없던 나트륨이 생기는 일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일부 증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왔냐? 대나무에서, 흙에서, 이 철에서 있는 게 녹아서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증가하는 애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열을 가한다고 생기는 애는 없다. 근데 그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죽여보면 특정 미네랄이 좀 증가한 게 있겠지만 그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 성분 검사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바다에 있는 미네랄, 90가지 미네랄을 어떻게 고스란히 담은 제조 방법들로 만들어진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을 찾아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에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의 그 비율 그대로의 소금이 들어와 있으면서 마그네슘이 그렇게 많은데 간수를 뺀 이유는 쓴맛 때문에 뺀다 그랬잖아요. 쓴맛을 제거를 해서 쓰지 않게 만들어낸 이런 소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네랄 소금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리가 핑크솔트 뭐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들도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핑크솔트 내세우는 분도 이건 내세요. 야, 이건 수억 년 전에 땅속에 묻힌 거니까 지금 뭐 오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것도 일부 맞아요. 근데 그 암연 광산을 한번 가보면은 핑크솔트 이런 거 히말라야에서 캐는 거 사람과 돌로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암염들은 불도저나 이런 걸로 캐요. 그거 캐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걸 원래는 서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건 암염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바다에서 만든 소금 같은 거 제일 많이 먹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 다 까는. 왜 땅속에서 돌 소금이잖아요. 그게 뭐 흑성분도 있고 돌도 다 들어있다. 그걸 다 가라앉혀서 제거를 하고 그 있는 물을 걸러서 그걸 끓여서 다시 만드는 게 암염 진짜 소금이에요. 근데 암염 우리는 그냥 그 깬 걸 갖고 이게 피 색깔이 이쁘다고 하는데 그 색깔은 불순물의 색이에요. 핑크색은 어디서 왔냐? 그게 땅속에 묻힐 때 그 흙 속에 철분이 많으면 핑크색을 띠요. 철이 녹으면 붉은색을 띠니까. 안데스나 이쪽에서 생긴다는 회색빛을 거긴 또 그 속에 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먹을 때 성분을 봐야 돼. 이게 어떤 성분이에요. 그 진짜 궁금하면 그 만드는 공장도 가보고 염전에도 가보시고 그 회사에도 성분표를 달라고 그러면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면 무슨 미네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성분표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가 대부분 편하게 먹는 거는 마트에 가시면 있는 소금들을 사서 드시면 돼요. 그거는 천일염을 갖고 다 세척해서 나온 거예요. 그 세척하면 미네랄은 조금 더 없어졌겠지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개념으로는 먹지 말고 그건 나트륨 개념으로 뭐 조림용이나 반찬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미네랄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하면은 진짜 미네랄 소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구입해서 물에 타서 드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 섭취가 특히 당뇨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당뇨라는 질환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533만 명의 당뇨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은 7명 중에 1명, 65세 이상은 3명 중에 1명. 당뇨 환자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혈당 수치가 126mg per 데시리터 해가지고 1데시리터에 100mg 이상의 당분이 있으면은 그렇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이제 6.5%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당뇨 환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데 어쨌든 당뇨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더 늘어나고 있겠죠. 이제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슐린 문제예요. 근데 인슐린이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은 멀쩡하게 나오다가 나이 들어가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든가 제대로 안 나오든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변화가 생겼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은 부분이 미네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데 인슐린이 그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췌장 내에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게 있고 그 속에 이제 베타세포라는 데서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면은 당 분자를 끌고 가서 세포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당분이 많잖아요.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이제 당분인데 얘들이 몸에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못 가요. 그럼 혈액 속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떠돌다 보니까 계속 당분은 들어오고 혈액 속에는 혈액 쌓이다 보니까 아까 그 당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인슐린이라는 게 멀쩡하게 나오다가 왜 안 나오게 됐느냐라는 것과 인슐린은 나왔는데 왜 얘가 세포벽을 못 뚫고 들어가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핵심의 키워드가 돼요. 나오는 것에 연관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 미네랄이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영향을 미쳐. 아까 이제 간수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 인슐린을 만들어주는 데 기대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얘가 없으면은 그 인슐린에 만들어지는 데 장애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이라는 나트륨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네랄인 같이 쓰면 미네랄 소금이 들어갔을 때 얘들이 보완돼서 인슐린이라는 거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게 얘들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여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슐린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만 갖고 안 돼요. 그게 뭐가 있냐. 크롬과 바나듐이라는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크롬과 바나듐 우리가 또 챙겨 먹냐?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음식에 구석에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데 사실 그런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닷물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챙겨 먹게 되면은 인슐린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흡수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돼서 당뇨 환자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수분의 섭취도 영향을 미쳐요. 수분이 잘 섭취돼야지만 혈액의 양도 되고 여분의 당이 잘 빠져나가는 것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관돼서 염화 나트륨도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라는 것 자체가 당뇨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뭐 혈액에 당이 좀 많으면은 당 좀 적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많으면은 소변으로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되는 게 요를 보니까 당분이 많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문제가 되냐 뭐가 되냐면 이 당 분자가 혈관을 타고 계속 떠도는 거야. 흡수가 되면 없어질 텐데 계속 떠들다 보면 얘가 어디 가냐 미세혈관을 가서 막는다는 거예요. 미네랄은 이온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데 당 분자는 커요. 근데 얘들이 떠돌다가 이제 지들끼리 뭉치잖아요. 그런 애들이 가서 미세혈관 아주 끝에 있는 미세혈관에 가면 그거 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서 막히면 이제 눈이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실필줄이 있잖아요. 그걸 가서 막아버리게 되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죽어버린 거죠. 이제 실명이 오는 거예요. 발가락, 손가락 끝에 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발가락, 손가락 나중에 잘라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핏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막아버리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나 그래서 뇌가 작으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결국 합병증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 분자가 소모가 돼서 해결이 안 되고 필주를 막아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당 섭취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슐린 나오게 하는 것도 약도 먹기도 하고 인슐린도 처방을 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나온다 그래 아까 그 미네랄 작용인과 수분 작용인과 그다음에 적정하게 또 배출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면은 당 수치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저 전화번호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 저 전화가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먹었더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소금을 이제 좀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으로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드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수금을 좀 대량으로 사겠다. 몇백만 원 정도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돈을 먼저 보내라. 저희들은 돈 안 주면 물건 안 보내요. 그래서 특히나 미국은 우리가 뭐 쫓아가서 받을 수 없으니까 보내라 했더니 근데 돈이 안 오더라고요. 중간에 와서 이 돈을 보내라 했다니까 보내는데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후쯤에 나가서 그 물건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 한국에 왔다고. 소금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챙겨서 이제 그 호텔에다가 갖다 줬어요. 한 100만 원씩 되는 소금인데. 그때 가서 이제 호텔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 65세 넘어가는 분인데 여러 가지 합병증인데 당뇨가 될 문제가 되는 게 왔어요. 당 수치 되게 높았는데. 근데 제가 보내준 소금을 먹고 이게 잡힌 거죠. 확 내려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렇게 좋아졌는 거예요. 이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이 사람이 요양원, 미국에도 요양원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 시설에. 그 들어갔는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내고 막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야, 나도 사줘, 너도 사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미네랄 소금 예찬 노른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왔죠. 이틀 후에인가 보더니 아무래도 안 돼. 미국에 이제 가져간다 그랬더니까 더 사달라 그랬다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한 200ml씩 저희 소금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당뇨가 잡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뭐 당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요.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고 살 빼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 소금이라는 미네랄 소금이라는 거 갖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그럼 웬만한 투자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이해가 된다. 라는 거. 아겠지만 이 인슐린 만들어주는 부분의 미네랄 작용, 흡수되는 게 미네랄 작용, 배출의 미네랄 작용을 딱 이 얘기를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럼 그 소금을 어느 정도 기간을 먹고 좀 달라지신 건가요? 소금을 먹고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반응이 와서 지금 당뇨 환자들은 거의 매일 뭐 픽 뽑아가지고 재잖아요. 이게 그 씨가 확 달라지니까. 일주일 정도 만에 달라져서, 근데 그분은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분은 하루에 10g 이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좀 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도 자기가 그게 맞다고,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니까 뭐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WHO에서 소금 섭취 권고량이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WHO에서는 모 소금의 적정한 양을 2000mg으로 얘기해요. 2g이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나트륨 기준이에요. 나트륨 기준으로 2000이라는. 그럼 이게 소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될까? 소금으로 환산하면 한 6g 정도 돼요. 그건 이제 순수한 NaCl 중심의 소금일 때는 이제 한 6g 정도 되는 거고. 자,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미네랄 한 25%나 이 정도 들어간 걸 하면은 이게 올라가서 한 8g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님만 해도 이거 이상은 먹어요. 라면 한 그릇 먹는다. 이거 오버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먹는 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다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평균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 나온 거 보면은 한 15g을 먹는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제가 볼 때 과거에 우리나라는 한 25g까지 먹었어요. 근데 선진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먹어요 우리보다. 근데 그 나라도 뭐 줄이기 운동 많이 하고 그러지만 더 먹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15g 정도를 이렇게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겠지만 소금이 뭐 각종 질환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소금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신진대사라는 삶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 양은 그렇다고 과잉 뭐 30g씩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15g 정도를 기준에 두고 이렇게 드시면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거를 뭐 10g 정도 되게 먹고 여분으로 해서 물에 타서 먹는 걸 한 6g 정도 이렇게 타서 먹으면은 적정한 양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저희 소금을 드시는 분 중에 하루 20g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에 타서.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제외하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게 좀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완전히 그 저염식을 해가지고 자기 몸이 다 망가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드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먹어도 돼요 겁을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한 3g 정도라도 좀 드셔보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째 소금의 적정량은 자기 몸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먹다가 보면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되겠구나. 이거 양을 찾아가는 거지. 억지로 많이 먹어야지. 억지로 적게 먹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